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FOMC 이후에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7월 말 미국 재무부가 올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시장에서는 급격히 상승한 장기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늘어났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바램대로 금리를 동결하자 주식과 채권 시장에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죠. 금리는 피크를 찍었다는 인식까지 시장에 돌면서 채권의 수요가 급증했고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중동전쟁 확산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미국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러시아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국채 수요는 증가했어요. 이번 중동 위기 역시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미국의 유명 인사들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닥터둠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는 내년에 짧고 약한 정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는 현재 아마도 최근 수십 년 새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미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가 하는 이야기 역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본인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긴축이 끝났다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고 연준의 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장기 금리 적정 수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현재 실질 중립 금리가 1.5% 수준이고 향후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2%에서 2.5% 사이가 될 것이며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1%에서 1.5포인트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들을 합산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하죠. 정리해보자면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7% 정도 되죠. 실질 중립 금리와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채 프리미엄까지 합산을 해보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5%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될 겁니다. 사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FOMC 이후로 증시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 좋기는 한데 금리는 피크를 찍었다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시장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장기금리 하락폭이 너무 빠른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무언가 위기가 발생했거나 쇼크가 일어났을 때 장기금리는 폭락을 합니다.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그리고 올해 3월달 미국 은행들 뱅크런 최근 벌어진 중동전쟁의 공통점은 장기금리가 급락했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지정학적 위기나 경기 침체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채권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금리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금리는 하락하는데 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 하락한 장기 금리를 다시 올리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연준과 미국 정부는 장기 금리가 천천히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기대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 때 펑펑 쓰던 미국인들은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용카드 대출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 신용카드 부채는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신용카드 대출을 받으면 평균 20%가 넘는 이자율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6개월 동안 연간 1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아이본드라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고 일명 인플레이션 연동 저축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구조죠. 아이본드의 이자율은 미국 전역 도시 지역의 CPI를 합산한 CPIU라는 지표를 적용하는데 2022년도 5월 당시 이자율이 9.72% 최고점을 찍고 올해 4월 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월 31일 날 발표한 이자율은 다시 반등한 5.27%를 기록했죠.
즉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최근 중동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러시아랑 이란이 본격적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네옴시티 건설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돈이 필요한 사우디와 러시아는 내년 1월까지 감산 연장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 전쟁 확전과 원유 감산,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전쟁이 확전되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국채 매수세가 증가하고 국채금리 하락으로 연결될 겁니다. 물가는 반등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그럼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텐데 경제 성장률을 높이거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 한번 해볼게요. 최근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4.9%가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와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3일 날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월가 예상치가 18만 건이었지만 15만 건이 발표되었습니다. 9월 달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3만 9천 명을 하향 조정했고요. 자동차 노조 파업이 영향을 끼쳤고 임금 성장세도 감소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5월 달에 발표된 KPMG의 미국 소비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현재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로 인해 필수재를 중심으로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필수재마저도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코로나 때 펑펑 쓰던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용카드 대출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민들 신용카드 부채는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신용카드 대출을 받으면 평균 20%가 넘는 이자율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한부터 높아진 금리로 인해 지출은 더욱더 늘어나면서 앞으로 미국의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미국 기업들의 연이은 감원 계획 발표 역시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을 하고 자연스레 고용시장은 둔화되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이 그려지실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꺾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중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12월 14일 FOMC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거나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존재할 거고요.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는 피크를 찍었으니 마음껏 채권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예상과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좀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 물가를 완벽하게 잡지 못했는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장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만약에 12월 14일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나오거나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산타 랠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들은 하반기에 물가가 반등하는지, 국채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급락하는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수년간 투자시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은 시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항상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항상 100%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주식과 현금 보유 비중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상승장이 왔을 때와 하락장이 왔을 때 각각 대처할 수 있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없어요. 상승 속에 하락이 있고 하락 속에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